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로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또 아리스티포스의 얘기입니다. 아리스티포스가 우물가에서 야채를 씻고 있는 디오게네스 곁을 지나가려고 할 때 디오게네스가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다. 만일 자네가 푸성귀 맛을 일찍 알았던들 그 검문 세가로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었을 텐데 이렇게 해. 그러니까 아리스티포스가 미소를 지으며 응수합니다. 만일 자네가 사람과 교제하는 법을 일찍이 터득했던들 그런 야채 따위를 씻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쯧쯧.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는 자네가 아리스티포스에게 자네가 푸성귀 맛을 일찍 알았다면 그런 검문세가로 파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아리스티포스는 디오게네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일 자네가 사람과 교제하는 법을 일찍 터득했더라면 그런 야채 따위를 씻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야, 대단합니다. 예. 기싸움에서 안 밀리네요.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스탬프요. 워크샵은 리빙스톤 빌딩 314호에서 진행된다고 했다. 내가 정신과 상담을 시작한 것은 어머니의 등살에 못 이겨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치료는 전혀 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기에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어 형식적으로 참가하는 중이었다.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근 채 마지못해 최소한의 레포트리를 반복하며 늘어놓는 것은 치료도 상담도 심지어는 대화도 아니었다. 누구나 태어날 때 받은 태고의 점액과 알껍데기를 품고 다닌다.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은 각자 지닌 것을 가다듬거나 파괴하며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우리는 상대를 어느 정도 선까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자신에 관한 해석은 스스로 해야 한다. 정신과 의사에게 나를 해석해달라는 부탁은 애초부터 무리였다. 나는 의사가 끌어내지 못한 나의 심연에 자리한 문제를 수의가 말하는 아트 테라피로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가 기적을 이뤄내리라고 믿기보다는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녀의 세계를 엿보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뭐야?
너무 지나치게 친절한 정보 제공은 독자의 긴장감, 수기, 에바 수요의 제안으로 미술치료 워크숍에 참석하는 첫날 나는 에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에바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녔는데 당시에는 서로 얼굴만 알고 지내는 사이였다. 그녀를 다시 만난 것은 말린의 칵테일 바에서였다. 윤기 나는 까무잡잡한 피부에 보라색 레게머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손톱에는 해골 문양의 커다란 눈만지를 낀 그녀에게서는 재즈 보컬리스트의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녀의 목소리는 허스키하고 고음에서 하늘을 찌를 때 쩌렁쩌렁한 거라고 예상했는데 의외로 맑고 고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런 묘사. 혹시 너 듀도 아니야? 레이 우크드 초등학교 다녔지? 아, 해봐. 그녀가 알은 띄고 채 하기 전까지는 전혀 기억을 떠올리지 못했지만 막상 말을 걸자 그녀의 이름이 반사적으로 튀어나왔다. 그 뒤에 나는 말린의 단골이 되었고 에바는 주인의 눈치를 봐가며 슬쩍슬쩍 서비스를 주곤 했다. 그러다가 음주운전으로 걸려 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는 멀기도 했고 왠지 그곳에 가기가 꺼려져 집 근처의 바에 가면서 다시 연락이 끊겼다. 말린의 바에 달릴 때 우리가 했던 대화는 대체로 잘 지내니? 어떻게 지내니? 그저 그래 괜찮아 정도의 수준이었다. 속 깊은 대화를 나누기에는 너무 시끄러웠고 그저 각자의 삶 속에서 간혹 얼굴을 보고 이름을 부르며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그런 관계였다. 나는 누가 보기에도 우울하고 힘들어하며 냉소적인 문제아였기 때문에 정신과 진료실 앞이나 미술치료 워크숍에서 마주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쾌활하고 웃음이 넘치는 에바를 이곳에 만난 것은 아무래도 의외였다.
헤이지입니다. 티모스라고 불러주세요. 불러띄고 주세요. 아트 테라피스트이자 화가이고 이 대학 교수이기도 합니다. 워크숍은 수희가 디자인한 프로그램에 따라 명하며 서로 치유하고 치유받는 상호작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라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시작하기엔 앞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물론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다들 숙지했고 설명되어 있지만 혹시나 해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벌어진 일이나 대화는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참가자들 역시 우리의 워크숍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을 찍거나 녹음, 녹화는 금지됩니다. 다들 잘 지켜주리라 믿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게 된 동기 그리고 기대 같은 것이 있으면 이야기 나눠볼까요? 수요부터 시작하죠. 헤이지의 외모, 차림, 첫인상 등이 묘사되었으면 좋겠다. 객수유의 특징도 간략히 언급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테라피스트 백수입니다. 좀 더 새롭고 전문적인 아트 테라피 교육을 받기 위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의 마음앓이를 고치기 위해 심리치료를 받는 처지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트 테라피 분야에 관심을 가졌고 공부를 시작해 자격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계는 넓고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격증이 전문성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의 마음이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미로가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워크숍에서 제가 설계한 방식에 따라 저희 문제와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수정이 필요하면 보완해 가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에바입니다. 웨스턴 캐럴 대학 3학년생으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티모스 교수님의 권유로 여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아트 테라피를 통해 내면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취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드라입니다. 얼마 전까지 군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근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트 테라피를 같이 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싶어 신청했습니다.
물감을 이용해 자유롭게 색을 사용하세요. 그 외에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체를 따라 본을 들여다보고 하는데 수위가 좀 도와주세요. 티모스가 벽에 등을 대고 서자 수인은 매직펜으로 티모스의 신체를 따라 본을 떴다. 이어 수인은 티모스에게 자신이 앉은 모습대로 본을 떠달라고 했다. 에바는 손바닥에 물감을 묻힌 다음 도장을 적었다. 아무래도 신체를 다 표현하는 것은 번거로워 보여. 나도 에바처럼 신체의 일부를 양쪽 발바닥 초록색 물감을 칠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도장을 찍었다. 그럼 각자의 자신의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입부터 시작할까요? 저는 앉은 자세에서 몸을 그린 다음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칠하고 가운데 검은 동그라미를 넣으세요. 저의 삶은 동생이 이 세상에 있었던 시간과 떠난 이후로 구분됩니다. 동생이 사고를 당한 이후 세상은 온통 리본이 희망과 위안을 준다고 말했지만 내게 노란색은 아픔을 의미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심장이 까맣게 타들어가니까요. 그렇군요. 에바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는 먼저 피부색과 비슷한 색을 여러 개 도장을 찍은 다음 손가락을 하나씩 더 그려 넣었어요. 유령 손가락에 불리는 이 손가락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원래 제 손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어머니 쪽에 유성 다지증을 갖고 태어났는데 아기일 때 바로 수술해서 제거했대요. 그렇지만 이건 본래 제 모습인걸요. 신체의 일부를 잘라낸 것은 이 사이가 나를 정상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이지만 마치 어딘가 덜어내는 것과 같은 통증과 공허가 계속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을 지우기 위해 이 손을 이용해 자꾸 안 좋은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마약을 하다가 끈따가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에보의 손도장은 아르헨티나 라스 마노스 동굴의 손자국 벽화를 떠올리게 하네요. 9,000년이나 동굴의 벽에서 숨을 쉬고 있었던 놀라운 비밀처럼 에바의 비밀 역시 경이롭습니다. 무엇보다도 덧붙인 손가락 하나가 평이하지 않게 만들어 주고 있어요. 에바의 손자국은 신비의 세계로 나아가는 통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수인은 에바를 위로해주고 싶었는지 이렇게 말했다. 수의 말을 듣고 나 역시 에바에게 힘을 보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인간의 본성을 설명하는 데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성선설과 성악설. 저는 인간의 본성이 그다지 선하지 않다고 믿는 쪽입니다.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면서 선한 방향으로 가는 걸 아닐까요? 에바는 자신의 손으로 나쁜 짓을 했다지만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 타인에게 우애를 가한 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된다면 영혼과 육체를 세심하게 돌보게 될 테지만 나약한 인간에게 쉽지는 않죠.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 지방이나 당분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 전혀 운동을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 잠을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는 것 등 알게 모르게 우리는 자신의 신체를 위해를 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가 굳이 그렇게 피해를 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는 피해를 주었어요. 에바가 세차게 구는 나의 말을 부정하자 수인은 에바의 등을 가볍게 트다 그랬다. 처음인데 다들 잘하고 있어요. 잘하다 붙여야지. 수희의 그림은 어떤가요? 노란색은 아픔을 준다고 하지만 저는 따사로운 느낌이 들어요. 아프지만 그리기는 그저 금고 그린단 말이죠. 저도 예바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본래는 밝고 긍정적인 면이 많은데 갑자기 닥친 불행이 힘들게 하고 있지만 곧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는. 동생이 일찍이 세상을 떠났는데 웃을 수 있다는 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가급적인 침울한 표정을 지으려 했죠. 나도 그 기분 이해합니다. 어떤 상황에 웃으면서 안 되는 마치 장례식장에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는 수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제2의 별 발병 이후 나는 수시로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물상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보물상자를 만들 겁니다. 다들 소중한 물건을 가지고 왔죠. 그럼 오브제와 사진, 종이 등을 이용해서 지금 나누어주는 상자를 꾸미면 됩니다. 마음이 가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세요. 말을 마친 티머스는 나무로 만든 아담한 상자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갖고 온 물건들을 탁자에 펼쳤다. 할머니 환갑 때 모두 한복을 입고 찍은 가족사진, 바른 도토리 메달, 민들레 아파, 곰 그림이 그려진 도화지. 어머니는 제이가 쓰던 방을 마치 신전처럼 꾸며놓았다. 제이의 침대와 색상, 그리고 잡동사니들로 가득 찬 어린 시절의 내가, 그리고 제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 같은 그곳에서 나는 행복했던 기억을 몇 개 골라왔다. 그때 나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기다리고 있었다. 유치원을 졸업하고 드디어 레이코드 초등학교 입학하였게 되었을 나는 감회가 남달랐다. 제이의 어깨너머로 어깨에 띄고 넘어 글과 숫자를 깨우치면서 미리 초등학생의 세계를 맛보던 나는 하루빨리 형처럼 되고 싶었다. 초등학생이 된 첫날 책가방과 필기도구 그리고 빳빳하게 다려진 셔츠를 입으며 나는 나의 자부심도 기술을 세웠다. 다리미 질은 할머니의 미국 생활에서 얼마 안 되는 즐거움 가운데 하나였다. 농부의 아내였던 그녀는 평생 다리미질 같은 것을 할 여유가 없었다. 남편이 죽고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살아가던 그녀에게 미국인과 결혼해 시민권을 획득한 큰딸이 초청장을 보냈다. 즉시 집과 논밭을 정리한 그녀는 나머지 세 자식을 이끌고 미국으로 향했다. 미국에서의 삶은 그녀가 걱정할 필요도 없었다. 아이들은 알아서 영어를 했고 학교에 갔으며 일자리를 구했다. 그녀는 집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며 힘이 되는 고등밥을 먹었고 기죽지 말라며 기를 쓰고 옷을 사려 입혔다. 우리 주연이도 초등학생이 됐으의 할매가 대리 취하지. 퍼뜩 옷 가온나 야들아 내 다림질을 한다. 다릴 거 있으면 뭐 다 가온나. 할머니는 다리미판을 꺼냈다. 할머니 옷은 매달아요. 세탁기에 돌리면 옷이 맑히 구겨진 게 요리 대리가 피줘야 된다. 옷이 쑥쑥하면 무시당하지. 그러나도 미국 사람들이 동양 사람이라고 무시하는데 잘 차려입고 댕겨야지. 구겨지면 안 되는 거다. 무시당하면 안 되는 거다. 나는 그렇게 되내며 할머니가 다림질하는 것을 지켜보곤 했다. 지켜보곤 했다. 할머니가 분무기로 물을 뿌리며 옷을 다리고 나는 주름이 펴진 옷들을 옷걸이 걸었다. 우리 거기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아니면 먹고 요서 산다고 미국 사람 되는 게 아니다. 밥 먹고 김치 먹고 한국말로 해야지. 할머니 나 한국말도 잘하고 김치도 잘 먹어요. 그라이 할매가 우리 주연이 이뻐하는 기라. 아이고 내 새끼. 할머니가 톡톡 엉개를 두드려 줄 때면 나는 괜스레 뿌듯해졌다. 김치는 당신의 유일한 자랑거리였다. 형보다도 키가 작고 아는 것도 적고 힘도 약했지만 나는 매운 김치를 물에 씻지 않고 먹을 수 있었다. 자존심이 상한 제에는 여러 번 매운 김치를 그대로 먹으려고 시도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아마도 어머니 조안의 체질을 물려받는 싶었다. 어머니는 조금이라도 매운 걸 먹으면 몸 전체가 빨개지고 입술 주위에 좁쌀 같은 것이 돋아나는데 형도 그랬다. 어머니 그 사투리가 이렇게 대화에 좀 더 자연스러워.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는 형이 나보다 많은 고난을 부여받았고 그것을 어찌 볼 수 없는 타고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 물론 그 고난에는 책임이 따랐지만 그것마저 부러웠다. 그래도 초등학생이 되면 혹시라도 재현과 비슷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아버지는 이를 무참 믿게 들였다. 그러니까 그걸 넘볼 수 없고 넘보아서도 안 되는 그런 자리였다. 제이는 언제나 나와 다른 층에 서 있었다. 영어로 이야기할 때 나와 제이는 동등해 보이기도 했지만 한국어로 얘기하게 되면 위계가 명확했다. 나는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훨씬 편했지만 집에서는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이 규칙이었고 제이를 부를 때 반드시 형이라고 해야 했다. 형제가 없었던 할아버지는 이남 이녀를 뒀고 아버지는 그중 장남이었다. 장남인 자신이 아들을 둘이나 두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커다란 자부심이었다. 정손인 재현의 자리는 항상 아버지 옆이었으며 재현에게는 무엇이든 나보다 먼저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혹여 다툼이 일어날 때면 나는 형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간식을 금지당하거나 심할 경우 다락에 갇히기도 했다. 그렇다고 제이가 심술 맞거나 장난이 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였다. 어린이답지 않게 너그럽고 온화했으며 책임감이 강했다. 어쩌면 시기와 질투가 어린 나를 스스로 가두었는지 모른다. 나는 대를 잇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른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특권을 원했다. 제이보다 먼저 태어났더라면 가질 수 있었을 텐데 고작 10개월 차이로 열등한 위치에 놓이다니 나는 재현처럼 되는 것이 소원이었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했다. 와 동생 사이에 동생에 대한 독자의 해석된 듯해서 다만 지나친 평가를 소설의 플롯 전개에 해가 될 수 있으니 절제 관계 수희의 보물 상자에는 무엇이 들었을지 궁금하네. 열어볼까요? 상자를 꾸미며 어린 실로 들어 한참 추억에 잠겨 있는데 티모시 목소리가 들렸다. 다들 완성한 모양이었다. 내가 상자 윗부분을 잘라내 나의 보물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열어놓은과는 달리 수희는 자신의 보물 상자 안을 넣을 채 꼭꼭 닫아두었다. 마치 누구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듯 상자 안에는 소년의 사진과 누군가가 그린 수희의 추상화 그리고 딱지 몇 장이 들어있었다. 동생은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했어요.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에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죠. 그림을 잘 그렸거든요. 이 그림은 제가 교사가 되어 부임하게 되었을 때 축하 선물로 동생이 그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은 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준 거예요. 동생이 가지고 싶다고 해서 인화를 해줬어요. 해주다. 동생이 뭐죠? 이름을 불러주고 싶어서요. 에바가 수희의 말을 잠시 멈추게 질문했다. 그러고 보니 이름을 부르지 않는지도 한참이나 되었어요. 이 귀여운 소녀 이름은 백상어입니다. 한국어는 백상어와 발음이 비슷해서 별명이 백상어였는데 남포감과 거리가 먼 순한 아이였죠. 그리고 이 딱지가 상구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거예요. 저는 이 딱지를 상구가 어렸을 때 갖고 온 딱지, 배, 비행기, 지갑 따위에 어떻게 접는지 알려줬어요. 상어는 장난감이나 종이, 그림 종이, 쪼가리 같은 것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아뒀어요.
우리 어머니 같군요. 어머니도 방 하나를 형의 물건으로 모두 채워뒀죠. 맞아요. 무엇이든 없애고 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소한 것이라도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상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에바의 보물상자 열어보도록 하죠. 저는 털장갑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털실로 직접 짜주신 건데 이 장갑을 짜는 동안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마음이 먹먹해져요. 동시에 어머니의 사랑이 묻어 있어서 소중하게 여기며 간직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빨간색 엄지손가락 끝부분이 핑크로 되어 있네요. 손등 부분에서 하늘색으로 하트가 쏟아져 있고요. 어머니에게는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수희의 말에 에바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컴퓨터 그래프를 전공했는데 디자인에 재주가 많으셨어요. 집에 집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으셨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우리 집에 모여서 어머니에게 뜨개질을 배우기도 했어요. 종이 보물 상자에 여러 가지 물건이 들어있네요. 무슨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티모시가 물었다. 나는 가족 사진을 찍던 그날로 시계를 돌렸다. 소설 속에 테라피 테라피가 워크샵 미술치료 워크샵 어머니는 집안의 최고 어른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할머니는 인정받는 할머니로부터 야단받는 것은 천국과 지옥으로 오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기분이 오락가락 엉뚱하다. 잡다하게 하는 것이 많은 할머니는 우리는 대체로 좋아했지만 할머니가 어머니를 구박할 때면 막연한 표 느껴지기도 했다. 할머니와 아빠, 어머니, 삼촌, 제이 그리고 나 이렇게 6명이 사는 집의 큰 고모, 둘째 고모
고모부들과 사촌들이 모이는 날은 할머니 생신, 할아버지 제사, 추석, 크리스마스까지 1년에 5번이었고 그 외에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모이곤 했다. 15명이 모여 북적거리면 번잡하긴 해도 사촌들과의 놀이와 도둑이 쌓이는 용돈, 배불리 먹는 음식 덕에 손꼽아 기다려지는 날들이었다. 하지만 그런 날이면 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고 땀을 뻘뻘 흘렸다. 할머니 잔소리가 심해지고 말이 빨라진 데다가 괜스레 트집을 잡는 일이 많아졌기에 잔뜩 긴장한 탓이었다. 애미야, 할머니는 어미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졌다는 신호다. 평상시에는 조아나 하고 불렀고 어머니에게 대단한 요구사항이 있거나 어머니가 정말 잘했을 때는 아가라고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었다. 불안해진 난 얼른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이기 뭐라고 이리 해놨노? 어머니가 시루떡 하라고 해서 만들었어요. 네 내캉 산 김에 텐데 시루떡 하나 제대로 못 지나. 하여튼 어머니 얼굴은 목덜미까지 불그레졌고 할머니가 크게 소리치는 바람에 친구들까지 모두 몰려 다들 혀를 차면서 한마디 거들. 할머니는 죄인처럼 쩔쩔맸다. 이를 들러붙는다며 어머니는 떡을 잘 먹지 않았다. 이에 친척들이 모일 때면 떡을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확 소리를 지르고 본때를 보이고 싶다는 생각이 하루도 10번이 들었겠지만 아버지를 위해 참아야 했다. 아버지는 과부로 힘든 시절을 보내면서 농사를 지으며 자식들을 먹여 살린 할머니의 수고와 정성을 잊지 못했다. 미국에 올 때도 할머니는 집과 논밭, 금반지까지 모두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 할머니는 토종 한국 사람이고 학교는 문턱도 가보지 않았으니 이해야 한다며 아버지는 어머니를 달랬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 어머니는 참고 또 참아야 했다. 어쨌든 당시 내 눈엔 할머니가 어머니를 미워하는 것으로만 보였다. 한국말도 잘못하고 미국 여자라 그런지 별것 아닌데도 어머니한테 보러 화를 내기 일쑤였다. 나는 척시루에서 물컹한 덩어리를 떼어내 호호 분 다음 잽싸게 입속으로 넣었다. 손에 닿는 촉감은 물렁물렁했는데 입안에 들어가자 쫄깃쫄깃한 것이 착 달라붙은 느낌이었다. 맛있기만 한데 왜 할머니는 어머니한테 야단을 치는지 알 수 없었다. 미처 누가 뭐라고 할 새도 없이 사촌들이 떡 찌던 시루에 달려들어 부엌은 금세 아수라장이 됐다. 에라이 손주놈 켜봤자 말캉 도루묵이라 하지. 할머니의 서슬퍼런 말에 아버지는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내게 벌을 내렸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정인이는 다리가 올라가서 부를 때까지 반성하고 있어. 할머니의 분노를 가라앉히기 위해서였지만 이미 벌받는 일에 달인이 된 터라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다. 벌받기는 내 전문이었다. 평소에도 할머니의 악을 잘 올리고 형한테 대들거나 고집을 피워서 벌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다. 다만 형 사촌들과 놀지 못한 것이 좀 속상할 뿐이었다. 다락에는 아기 때 쓰던 물건이나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어서 사실 같이 들어도 심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장에서 햇살이 뻗어내려 비추는 가운데 자리에 서 있으면 마치 무대에 오른 주인공이 된 기분이 들기도 했다. 빛과 온기에 비겨 외로움을 이기려 안간힘을 쓰다가 나는 어느새 깜박 잠이 들었다. 정연아 일어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떠 향이 무릎 구부리고 나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를 한 방 먹인 것 정말 잘했어. 저렇게 할 때 보면 꼭 마녀 같다. 제이는 빙그레에서 내게 손을 내밀었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 형의 손을 잡으며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이처럼 될 수 없을 거란 걸 알았다. 다락에는 이미 빛도 온기도 사라졌지만 내 손 안에 탁구공만한 태양이 들어있었고 나는 그 시간이 영원할 거라 믿었다. 주말이나 공휴일이 되면 우리 가족은 자주색 밴을 타고 타이어가 뻥끗날 때까지 신나게 돌아다녔다. 아버지는 운전하는 걸 좋아했다. 17살에 미국으로 온 아버지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운전면허증을 딴 것이었다. 아버지는 어렸을 때 경위를 몰았고 동네의 형을 꼬드겨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다. 바퀴에 대한 아버지의 집착은 점점 강해져 중학생 때 트럭을 훔쳐 몰다가 경찰에 걸리기도 했다. 다행히 먼 친척들 되는 아저씨가 경찰이라 어떻게 손을 써서 사건을 무마해 주는 덕에 큰일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 후로 요 주의 인물이 되어버린 아버지는 동네에서의 모험을 포기했다. 미국에서는 16살 때 운전면허를 딸 수 있다는 사실에 고문된 아버지는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에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하루 만에 통과해 면허증을 거머쥐었다. 그렇다고 차를 사서 타고 다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운전할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었다. 아버지에게 차는 절대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로 가는 열쇠이자 한없는 가능성에 향한 도전을 의미했다. 아버지의 밴을 타고 다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버지가 휴가를 받는 날이며 우리 가족은 캠핑을 떠났다. 깊은 숲속이나 산, 강, 바다 어디든 들어가 텐트를 쳤고 인디언 텐트에서 야영한 적도 여러 번이었다. 나무 열매를 따고 낚시를 하며 우리는 마치 자연이 된 듯 자유로웠다. 우리가 집시가 된 것 같아요. 모텔도 아니고 숲속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돌아다녀야 해요. 어머니는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또 다음에 어디로 갈지 기대에 부푼 표정 아버지를 쳐다보곤 했다. 남재현, 남종현, 네, 대장. 지금 다 챙겼어. 네, 대장. 캠핑이나 낚시를 갈 때면 형과 나는 아버지를 대장님으로 불렀다. 혼낼 때면 때일처럼 아버지는 다정했고 유머 감각이 넘쳐서 못하는 것이 없었다. 장작을 패거나 전기를 고치는 것, 마당에 씨를 뿌리고 종사를 짓는 것, 운전하는 것, 컴퓨터를 다루는 것, 술을 만드는 것 같은 기술을 익히고 있었다. 나는 세상에서 아버지를 제일 존경했고 아버지같이 사랑스러웠다. 그런 아버지의 기대가 재현에게 몰려있고 내가 순위 없다는 것이 속상할 뿐이었다. 텐트 밖에 먹을 것을 두면 안 돼. 산에 사는 짐승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쓰레기는 나무 위에 걸고 음식은 잘 싸서 여기에 보관해 두자. 아빠 아직 고구마 안 익었어요. 그렇게 먹고도 또 먹을 게 남았어. 어머니가 핀잔을 줬지만 불에 구운 고구마의 달콤함, 저녁 때 먹은 LA 갈비와는 또 다른 맛이기에 기죽지 않고 계속 졸랐다. 아버지는 젓가락으로 고구마와 감자콩을 쿡 찔렀다. 아직 덜 익었어. 달걀이나 옥수수는 먹어도 될 것 같다. 배도 부르고 피곤했던 우리 가족은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누가 먼저랄까도 시끌벅벅 졸았다. 할머니가 먼저 일어섰고 어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텐트로 갔다. 갑자기 형이 나를 흔들어 깨웠다. 이런 소리가 나. 텐트 밖에서 덜거덕거린 소리가 들 순간 덜컥 겁이 났다. 귀신 속에. 형, 아빠한테 말해. 아버지는 조용히 텐트 문을 살짝 열더니 다시 닫았다. 곰 3마리가 왔네. 아까 남은 음식을 먹는가 보다. 빠뜨리고 음식 보관함에 안 넣은 음식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조용히 소리내지 말고 있자. 다 먹으면 갈 거야. 우리는 바짝 얼었다. 아빠 곰이 사람을 잡아먹어요. 겁이 나는 나지막한 목소리를 물었다. 사람이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곰도 해를 끼치지 않아. 지금도 먹을 것이 있으니까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묵모아서 아침에 얘기해주마. 지금은 다 자는 게 좋겠다. 곰에 대한 두려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잠이 든 나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아버지를 찾았다. 아버지는 텐트 안에 없었다. 나는 정신없이 자는 체인을 흔들어 깨웠다. 텐트의 지퍼를 살짝 올린 채 우리는 밖을 내다봤다. 주위는 새벽 어슬림이 깔린 푸르스름이 돌았다. 그 속에 아버지가 서 있었다. 그럼 나와도 돼. 아버지는 곰이 파헤치고 간 음식을 보관함에 치우고 있었다. 몹시 배가 고팠나 보다. 음식 보관함을 뜯기가 쉽지 않았을 땐 이걸 부수고 우리 음식을 다 먹어치우고 갔어. 우리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게 됐네.
이 근방 곰이 있으니까 다른 곳에서 옮겨서 텐트를 쳐야겠구나. 시내에서 음식도 좀 사고. 아빠 곰이 또 와요. 제이와 나는 아버지에게 질문구슬을 부었다. 저번에 친구들과 사냥할 때 마신 적이 있어. 작전을 짜서 벌을 공격한 다음 꿀을 나눠 먹는 거지. 우리는 나무 막대에 길을 주어 땅바닥에 곰을 그렸다. 이야기가 안개라 퍼뜩 안 오나.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고래걸 소리를 지르셨다.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플라닝은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나는 여전히 느긋하게 뒤처져 있었다. 형의 학교와 내가 다니는 유치원은 같은 건물에 있었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등굣길을, 어머니는 하굣길을 담당했다. 부동산 에이전트인 어머니는 우리를 집에 데려다 놓고 거기들에게 집을 보여주거나 상담을 위해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았고 그럴 때면 우리는 할머니와 동고동락을 해야 했다. 할머니는 100개 정도의 영어 단어만으로 미국인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것은 거의 마법에 가까웠다. 아버지는 집에서 무조건 한국말을 해야 한다는 법을 정해놓았다. 할머니를 위한 건지 아니면 우리에게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한국어를 사용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없었고 할머니의 경상도 사투리까지 깨치게 되었다. 할머니는 100개의 단어가 통하지 않을 때면 우리를 불러 통역을 시키곤 했다. 안기들아, 너그 도루묵이 얼마나 맛있는고 아나. 다람쥐들이 먹는 쪼매난 옷 같은 생긴 거 아닌가? 아닌나? 다람쥐가 먹는 거요. 밤인가? 손짓 발뒤에 섞어가며 경상도 고향으로. 하지만 지루함을 견디고 지릿지릿한 발바닥의 통증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다.
그래, 잘했다. 우리는 도토리를 줍지 않았고 동네 다람쥐들에게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덴드라이언. 축을 오크숍은 까맣게 이끌쓰는 기억들을 소환했다. 한때 나는 사랑하는 개구장이로 가독의 울타리 안에서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마치 태어날부터 불행했던 것처럼 내 눈을 찌푸리고 살았다. 이번 작업에 참여하면서 서로 비밀스러운 내면 세계를 엿보는 재미도 있었다.
보여주었다. 나의 세계도 그렇게 느껴질지 궁금했다. 서로의 비밀스러운 내면의 세계를 엿보는 재미도 단순히 호기심을 끌어내는 비밀이 아니라 그들의 비밀은 신비로웠으며 내가 알지 못했던 세계를 보여주었다. 나의 세계도 그렇게 느껴질지 궁금했다. 어쩌면 쓸데없고 지루하기만 할 텐데도 그들은 내 기억에 말을 걸어준다. 앞으로 구견의 인상을 조금 펴고 사람들을 대하겠다. 아니 조금은 미소 띤 얼굴로 살아도 괜찮지 않을까. 자, 11시 딱 2장을 하니까 3번까지 2번, 3번 2장밖에 못 하겠네요. 네. 2장밖에 못 하겠어요. 자, 송호님 안녕하세요. 세실리아님, 교수님, 문호님 안녕하세요. 송호님, 세실리아님 안녕하세요. 프랑기님 안녕하십니까. 세실리아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프랑기님 안녕하세요. 네. 프랑기님, 송호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프랑기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반갑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아정님, 교수님, 문호님 반갑습니다. 세실리아님, 아정님 반갑습니다. 송호님, 아정님 안녕하세요. 아정님 반갑습니다. 네. 자, 벌써 11시 14분이 되어버렸네요. 네, 하나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자, 나머지는 또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겸 올해도 전국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 겸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있습니다.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한 곡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